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산 집행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월요일 복습 테스트가 아니라 지난 화요일 강의 때 진행했던 복습 테스트 내용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복습 테스트 자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산 집행의 목적은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하고요. 그래서 행정부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행정부가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결과적으로 통제와 신축성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4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법부의 예산 통제와 신축성 유지 어떻게 실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나는지가 문제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절차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절차도 알고 계셔야 되고 예산의 집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한 통보, 지침에 대한 통보, 그 다음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나타나죠. 예산의 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요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예산의 배정과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배정한다고 되어 있죠.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 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선지 읽어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했을 때 감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제가 26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실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재배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처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예산의 배정은 국가 예산을 회계 질서에 따라서 회계 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해 두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볼까요? 이게 다 예산의 통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배정, 재배정, 회계 기록과 보고, 정원 및 보수의 통제, 계약의 통제 이런 거 모두 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통제 방안이고요. 그중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완성에 2년 이상 소요가 되어서 한 년도, 한 회계연도의 예산만으로 포괄하기 힘들었던 고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 그 다음 총사업비, 사업의 기간 등을 정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사전에 협의하도록 만들어준 제도. 이게 총사업비 관리제도여서 이걸로 27번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자,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쭉 보시면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얘기들도 했죠.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이용도 있고요. 전용도 있고요. 네, 이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 사목 과목 사이에 융통을 해주는 거고요. 전용은 행정 과목 사이에 융통이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과목에 해당하는 세안과 목 사이의 상호 융통. 그래서 전용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얻는다면 국회의 의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28번 선지를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 이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예비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금액을 올려놓는 거고 기본적인 금액이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 금액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예비비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추경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요. 수입대체 경비. 수입대체 경비는 아예 제가 빈칸을 여기다 채웠어요. 수입대체 경비는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것, 수입을 경비로 대체한다. 말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30번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2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명시 2월, 사고 2월 다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2월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2월은 지출 원인 행위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면 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연도로 지출하는 것, 요걸 사고 2월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또 보시면은요, 계속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법률,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그죠? 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죠. 예산의 배정을 신축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신축성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도 있고요. 총괄 예산도 있습니다. 계속비도 있어요. 하지만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내용까지는 쭉 봤고요. 그 다음 결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산, 예산에 대한 결산 쭉 나와 있죠. 결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모두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 결산이고요. 이 예산 결산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쭉 설명했고, 제가 결산 개요들도 여러분에게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출납사무의 완결이 다음 연도 2월 10일, 그 다음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결산안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게 4월 10일이고요.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해야죠. 결산 검사를 해서 확인이 끝나면 그 결산 검사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게 송부. 그러면 기재부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기에 비추어 봤을 때 21년도에 대한 감사원 21년도에 감사원의 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을 볼 수 있다. 이건 틀렸고요. 감사원의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니까 202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국회 결산 심의 정기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제가 쭉 봐드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1번 선지, 이게 2번 선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나타나게 된 잉여금이고요. 그 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위에 나와 있는 요것처럼요. 전액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한다. 이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 순서가 1번 교부금정산, 2번 공적자금 상환, 3번 국채 상환. 국가의 건전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단 채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갚고요. 법적인 지출금이 다 갚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세계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국가 결산 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 결산 보고서의 형식은 일단 아시겠지만 결산 개요, 총칙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세입 지출 결산, 이게 예산 회계 방식, 재무 회계, 이게 재무 회계 방식, 그다음 성과 계획서에 대한 성과 보고서까지 크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도 메인이 뒤에 써 있는 세 가지인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지금 현재 제가 3번 선지로 아니다. 죄송해요. 4번 선지로 구성을 했고요. 세입지출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작성 원칙 보이시죠?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되죠. 그중에 재정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 같은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회계장부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정부 회계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본래 단식부기, 그 다음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지방정부가 복식부의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쓰고 있고요. 중앙정부 역시 2009년부터 시범 운영한 이후에 2011년에 공식적으로 지금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기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정부의 유형에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제가 다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고요. 그죠? 근데 현금주의 거래 인식이 언제냐?
요거 가지고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게 발생 뒤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뒤에 표지 보시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얘기했죠. 단식부기는 주로 자산과 부채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그냥 돈이 들어오는 수입, 그 다음 돈이 지출되는 지출,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8번 선지고요. 자, 그 다음, 7번 선지고요. 죄송합니다. 7번 선지고요. 그 다음 8번 선지는 복식부기에 대한 거죠. 복식부기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순자산, 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익, 비용. 그래서 이렇게 복식부기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재정 상태표나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은 일단 정부 회계 작성 방식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 기억하시죠? 수업 시간에 꽤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내용 잘 봐주시면 되고,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대손에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요것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여서요. 제가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제 내용들도 읽어보고 다음 주에 기출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내일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